자,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올 초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3월 들어서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중국 증시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좀 소외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은 3월 말에 결론이 나냐 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또 양회도 1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그 미중 무역 협상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한쪽에서는 3월 27일 정도면 이제 일단락이 날 거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핵심 부분은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좀 이거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미국이 중국에 요구했던 8개 항목의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네. 이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5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문제는 3가지 부분인데요. 이번에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미국에 약속한 것은 진지하게 지키겠지만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과 관련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키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보면은 네. 미국이 요구했던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특허법은 전인대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 주겠지만 중국 제조 2025 정책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정책, 국유기업 정책과 관련돼서는 폐기시키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합의를 원하고 있고요. 미국은 높은 수준의 합의를 원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협상 전략을 조금 더 지속시키는 소그름 전술이라고 하는 우보 전략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강경파들 같은 경우에는 27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완전하게 8개 분야의 합의를 해주지 못한다면 약속 이행이 될 때까지 모니터링 기간을 두고서 단계적 관세 철폐를 또 이야기할 정도로 여전히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중국 제조 2025와 그리고 보조금 문제를 본인들이 합의를 해줄 수가 없다고 내놓게 된다면 사실 이게 미국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었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27일 전후에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내용은 해결하지 않은 채 열리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내용을 해결한 채 열리게 되는 걸까요? 어떤 식의 시나리오를 써야 될까요? 아무래도 낮은 수준의 합의안은 도출이 될 것으로 네네. 보여지고요. 추후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유 시장 경제를 채용하는 국가들 간 무역 합의와 달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체제와 관련된 부정행위라든지 위법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의 꿈을 위해서 1인 지배체제 그리고 임기제도 철폐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제조 2025를 철폐했을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이버 공격을 인정한다든지 감시 시스템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체제 부정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 주석 입장에서도 이를 합의문에 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합의문에 다가왔을 경우에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근간은 흔들 수 있다고 반대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기대치도 다르고요. 또 산적한 과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최종 합의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높은 수준으로 당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낮은 수준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적자를 좀 줄여주겠다. 이쪽이 가장 비중이 좀 클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적재산권까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다면 결국 낮은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국내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려되는 점이 예를 들어 적자를 줄여주기 위해서 미국의 반도체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부터 사들인다고 했을 때 그럼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6년간에 걸쳐서 무려 1조 2,500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수입을 확대시켜주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산물은 연간 200억 달러 정도로 수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300억 달러 정도로 수입해 줄 거로 약속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간 60억 달러를 수입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무려 300억 달러까지 늘려주게 되고요. 또 석유 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도 즉각
철회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력 수출품인 디램 품목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당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라든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 주력 수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그 바클레이즈 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3%인 무려 230억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80억 달러, 그리고 아시안 같은 경우는 250억, 대만은 200억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들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는 이런 문제는 동맹국 간에도 서로 연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와, 심각하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약간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 뭐 고려해놓고 이제 수출의 타격을 뭐 계산했을 테니까 이 정도겠지만 굉장히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면 심각한데, 그러면 이런 심각한 상황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중국 증시는 오르고 우리 시장은 좀 소외되고 이런 걸로 보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2월 초서부터 중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증시는 정책 시장이라는 이야기처럼 중국 정부가 1월 달 들어와서 신규 대출을 상당히 많이 풀고 있습니다. 무려 1월 달 한 달 동안 풀린 돈이 우리나라 원화로 765조 원에 달하고요. 매일같이 정책 호재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계절적인 특성, 특히 전인대를 전후해서는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이후에는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오는데요. 현재 중국 증시를 보면 2014년과 2015년처럼 유동성 장애에 의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4년만 하더라도 경기도 안 좋아졌고요. 기업 실적도 나빴는데 금융 완화 정책을 쓰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이런 작은 풀림 현상이 계속이 됐을 경우에 중국이 뜻하지 않는 회색 코뿔소와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시장 규모가 60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전 세계 GDP가 70조 달러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10%만 하락한다면 이런 회색 코뿔소에 의한 중국 경기의 경착륙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이야기는 이번 전인대에서 쏙 빠졌다는 점에서 회색 코뿔소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작년 전인대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 많이 했었고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부채를 줄여볼까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부채에 대한 걱정은 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우리 일단 성장부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번 전인대가 좀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개혁파하고 성장파로 나눠서 서로가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는 개혁파가 중심이 됐던 이런 정책들, 소위 말해서 부채 감축이라든지 구조조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쏙 들어갔고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 고용 창출을 위한 성장 주도 정책을 다시 썼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버블이라도 돈 푸는 문제, 그리고 기업들의 세금 감면 정책이 의외로 가장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놀랐던 게 말씀하셨던 와중에 지난 1월에만 중국의 신규로 풀린 대출 금액이 765조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50조 원이잖아요. 한 달에 풀린 돈이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풀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 증시는 또 계속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이 MSCI 신흥국 지수에 또 비중이 확대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5%에서 20%까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여쭤봤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MSCI 지수와 관련해서는 중국 비중이 올라가는 만큼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게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11월 달까지는 한국 비중은 0.8%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MSCI를 추정하는 자금 규모가 무려 2조 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상으로는 무려 17조 원 정도가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들어가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QP 펀드라든지 성강통, 후강통을 통해서 미리 투자가 됐기 때문에 실제 빠져가는 자금은 3조에서 4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MSCI가 문제가 아닙니다. MSCI의 경쟁 회사인 FTSE 러셀 지수 같은 네네. 경우에도 6월 달부터 애주 편입 비중을 5.5%로 높일 예정으로 있고요. 9월 달에는 S&P 다우 존스 인덱스 같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증시에서 A주 편입 비중을 확대시킬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작년보다 2배 규모인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99조 원 내가 중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 시장에 들어왔던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액티브 자금들 같은 경우에도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그 전인대와 정협,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들려왔던 소식은 뭐 예상했던 내용이긴 하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중국 정부가 2년 만에 성장률을 하향 조정시켰는데요. 밴드폭을 제시했다는 것은 미국을 상당히 배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그 국가 주도의 정책, 국가 자본주의라든지 그리고 국영기업 주도의 정책에서 이제 바꾸겠다는 신호를 미국에 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그 수출 주도보다는 내수 주도의 성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중국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고용 우선 정책, 이 가장 그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전투를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금융 시스템 위험을 억제하는 전투라든지 격차 해소를 위한 전투, 그리고 환경 오염과 관련된 전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의 세부담도 줄여주기 위해서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335조 원 정도로 줄여줄 예정으로 있고요. 부가가치세 인하뿐만 아니라 전기료도 10% 그리고 통신요금도 인하시켜주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 심리를 자극시키는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중국이 신 4조 위엔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건데요.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올해는 규모를 360조 원 정도의 채권 발행을 확대시켜줄 예정으로 있고요. 철도 투자 같은 경우에도 무려 134조 원. 그리고 도로나 해운 수로 투자에도 무려 300조 원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이 엄청난 자금들이 풀리면은 시차를 두고서 중국 경제 그 성장률을 1.2에서 2% 정도 끌어올리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 목표인 6%는 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와, 이 정도로 돈을 풀겠다고 하면 일단 시장의 유동성 풀죠. 인프라로 일자리 만들어내죠. 그 인프라를 통해서 부가가치도 만들어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장률 전망치를 그래도 밴드를 하긴 했지만 낮췄을까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중진국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최근 그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자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조차도 현재 해외로 좀 이전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총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투자 효율이 계속 급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큼 돈을 푼다고 해서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네. 이로 인해서 기업 도산이라든지 고용 해고,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고 있는데요. 내후 외환의 그 위험을 우선 당장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6% 성장의 마지노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원상태대로 회복이 되는데요. 우리 신체로 이야기해서는 신체가 피곤하면 에너지 음료를 많이 먹는다든지 열을 올리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먹으면 되지만 그 위에는 일시적으로 무기력 현상이 빠져올 수 있기 때문에 2, 3년 뒤에 나오는 중국의 회색 코뿔소 출현 위험이 상당히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게 처음에 수출은 사실 미중 무역 협상이 낮은 수준으로 되면서 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수많은 돈을 풀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일까요? 네, 중국의 그 1분기 성장률은 6%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내수 주도의 성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뭐 고용 안정이라든지 세금 감면, 부가가치세 인하, 자동차나 녹색 그 가전 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펴면서 뭐 K푸드라든지 K뷰티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관련된 진출 기업들에게는 한 가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스포츠 소비 규모를 1조 5천억 위엔 정도로 늘리는 스포츠 소비 진흥 계획도 발표가 됐고요. 건강한 증구, 행복한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 질을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부분에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호재도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성장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원자재와 관련된 네. 기업들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최근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왜 급등을 하고 있는지가 이렇게 설명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탐나는 주식 2PM도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캐치 인생 나누시죠.